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태평천국의 이제 멸망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태평천국의 멸망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지도층의 내분과 체제 이념 붕괴, 그 다음에 신서층의 이제 뭐냐면 반격,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의 간섭, 그 다음에 영군 같은 그 반청 세력 간의 연대가 실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어,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뭐 태평천국 인연과 현실 간의 강등. 예. 그래서 총 5가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있는 홍인간의 뭐 자정심편 내용은 이거는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요거는 사상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들어가겠네. 자정심편. 여기에서 편집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에 편집이 좀 잘못됐다 보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요거는 한글 파일로 다 공개된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다 집어넣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하면 좋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지도층의 내분과 체제 이념의 붕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기 전에 요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청경 참변하고 관련된 거예요. 청경천면 청경은 이제 난경이죠. 이 난경을 지칭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용이 좀 부실해 가지고 잠깐 보충 자료를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청경 당시, 그러니까 남경에 정착할 당시에 이제 지배 구조를 보면요. 중심에는 센터에는 청왕이 있죠. 청왕은 홍수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익항이 있고, 익항은 석달계. 그 다음에 이쪽엔 동왕이 있죠. 예, 양수청 있고, 그 다음에 북왕으로서 이제 누가 있냐면 위창이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형식상 넘버원은 그 홍수전이죠. 근데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양수청이었어요. 양수청은 좀 약간 그 하유층 출신이죠. 수술 굽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게 뭐냐 강동이라는 게 있어. 일종의 신내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내림하는구나. 예수님을 신내림을 해요. 그래서 청왕을 불러 세우고는 이제 안 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 빙의하면서 청왕을 막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왕이 좀 기분이 나빴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청왕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청경 이후에는 홍수전 자체가 그래갖고 이제 정치가 실제로 이 동왕 중심으로 양수천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위창이가 상당히 얘를 안 좋아했어요. 예. 출신도 낮은데 얘는 지지 출신이거든요. 하는 꼴이 영 아닌 거야. 이게 뭐 강동이라는 신내림이 이상한 것들 하고 그래서 얘가 또 대립을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이 청왕이 이제 그 청왕이 이제 딱 보기에 어 이건 이제 그 뭐냐면 좀 세력이 커지니까 양수청이 또 자기 불러놓고 또 모욕까지 주고 하니까 일단 위창이한테 좀 얘를 죽이라고 공격하라고 이제 선동질을 하죠. 결국에는 위창이가 이 양수청을 공격해요. 그래서 양수청 세력을 다 몰살시키죠. 그래서 이제 없는데 양수청이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청왕이 이제 또 보기에 양수청이 사니까 이 북한이 너무 이제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도 계속 공격해서 얘를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요 두 세력이 이제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내분을 본 익황 속달기가 뭐냐면 실망을 해갖고 이 사람이 청경을 나와요. 청경을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 가냐? 사천으로 가요. 그래서 사천 지방에 갔는데 결국에는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그 당시 이제 해군이나 상군들의 공격을 받고 익항 석달기도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홍수전만 나왔는데 홍수전은 이제 후기 때 얘네들은 이제 다 제거하고 쫓아내고 주로 이제 누굴 이제 위임하냐면 자신들의 친족을
위험해요. 신족들은. 그래서 이제 왔는데 대개 신족들은 전반적 군사적 그 능력도 없고 행정적 능력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좀 있는,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 홍인간이라는 사람인데, 홍인간은 앞에서 얘기한 자정심표를 썼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결국에는 멸망당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청경사변 이후에는 홍수전과 홍실정만 등용하고, 그리고 노력은 했지만 홍인간 같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내부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볼게요. 신사층의 반격을 보죠. 자, 신사층은 일단은 이 사람들 자체가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태평천국 자체가 반유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명의 정성서를 배척하고 공작물을 파괴하고 불교를 배척,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이제 명교를 이제 침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야. 단순히 왕조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이런 명교에 대한 공격이다. 정통 윤리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명교를 지키려는 지주 신사층들이 뭐냐면 태평천국 반대파고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게 이 중국군이 쓴 토을 비격이에요. 그래서 월이라는 것은 강서 강동 지역을 이제 얘기하는데, 강서 강동에 있는 비적들 포부하자. 그래서 이건 강서 강동 지역은 이제 태평천국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토을 비격이 되게 유명해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은 상은어보다 아시아사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진국군이 이제 조직한 상군을 조직하죠.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팔기병하고 뭐 그 가지고는 대응을 못하니까 상군을 조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군을 모방해갖고 이용적인 해군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 당시 그 자종당의 초군 같은 걸 조직해요. 그러니까 정규군도 안 되니까 이제 얘네 부대들을 동원한 거죠. 항용들을.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요거를 이제 진압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고 결국에는 양무운동과 연결된 거죠. 양무운동의 추진세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진국군과 이용정이 단련과 항용을 조직했다. 그래서 상군, 해군, 초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예, 이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양 열강의 간섭을 볼게요. 자, 서양 열강은 처음에는 중립적이었어요. 되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운 게 이제 기독교하고 좀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교섭하려고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결국엔 실망하고 말죠.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서양 세력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또 이단이죠. 얘네들 입장 볼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회들이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적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편 같은 것들을 뭐냐면 금지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 열강 입장 볼 때는 특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때 이제 제2차 아편 전쟁도 같이 일어났는데 2차 아편 전쟁이 끝난 이제 시점에 되니까 이때 서양 열강의 태도가 바뀌죠.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챙긴 서양 열강들 입장일 때는 태평천국과 청나라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냐. 근데 청나라가 선택하기 더 낫다. 그래서 청나라를 일종의 얼굴마다 내세워서 이득을 챙기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뭐냐면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신유 정권, 이 신유 정권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신유 정권 이후에 이제 탄생된 그 정권인데 서태후하고 공치왕 연합 정권이죠.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유 정권이 또 협조 정책을 취하니까 이제 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조를 제공했다고 해서
직접 군대를 파견한 건 아니에요. 군대를 직접 파견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국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한 것처럼 무기를 공급을 해주고, 뭐 기관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대식 소총, 대포,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용병부대를 창설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용병부대.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인 용병부대인데 이 용병부대는 상순군이에요. 상순군. 그래서 상순군을 이제 창설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국인 용병부대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상순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실패한 게 뭐냐면 영군 같은 반청 세력과 연대가 실패했다는 거죠. 영군. 이 영군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요거 이제 강자중국사에 잘 나와 있거든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뭐냐면 같이 이제 일어났던 그 영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군은 주로 이제 백령교 반란 진압 후에 그 반란군의 자녀 세력 또는 한유부 충원됐다가 이제 낙항해서 이제 고향에 가서 그냥 백수 지내는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이 구성돼 있는데 태평천국 운동처럼 이렇게 이제 단결된 집단은 아니에요. 그냥 하북 지방을 이제 무대로 해갖고 주로 그 산발적으로 이제 했던 도적 집단 약간 이제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뭐냐면 크게 이제 활동하지 못했지만 개별적인 세력들은 약하지만 뭉치면 좀 강한 그런 세력들인데 그 영군 중에 이제 당락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낙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태평천국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냐면 그 태평천국 연계를 깨려고 했다 이렇게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긴밀한 연계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뿔뿔이 해가지고 끝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군 중에 동영군은 나중에 귀에 있는 그 이용정 해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요. 그 다음에 서영군은 자중당과 이용정의 연합작전에 의해서 진압당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앞에 이제 뭐 중국군, 이용장, 그 다음에 이제 자중당 등에 의해서 진압돼서 먼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영군 가치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영군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화자료에 영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이제 강제중국사나 이런 데서는 자세히 돼 있는데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오타니까 요거 좀 수정해 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평천국 이념과 현실 간의 갈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념적으로 태평천국은 농민의 이제 여망이었던 분등한 소유분배, 그리고 상제 아래에서의 만민평등을 지향하는 이념을 제시하면서 초기 세력 확대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난경의 수도를 둔 후 전제군주 체제가 완비됐고 엄격한 신분계층 질서가 확립됐으며 안정된 조세징수의 기존의 지주제를 옹호하는 정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천조전무제도의 어떤 토지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념적이지 실제적으로 그걸 실시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오히려 지주제를 이제 보호를 해줬죠. 예. 그래서 뭐 농민들하고 일반 소작인하고 지주가 대입하면 이 지주편을 들고 이런 정책을 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축적제도 같은 걸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청경에 정착한 후에는 이게 부활됐죠. 자기들은 수십 명을 이제 데리고 살아요. 예. 그래서 말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념과 현실 간의 괴리는 태평천국 운동을 좌절시키는데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 이후에 사회 변화 요거는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 양모운동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진압하는데 큰 공헌했던 한인 관료색들이 양모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또 정권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치제가 이제 즉위하잖아요. 동치제의 어머니가 뭐야? 서태후죠. 그래서 동치제가 즉위할 때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항공제가 정치제를 보호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보조할 수 있게 대신들을 몇 명 지정해 놓고 죽었는데 이 서태후가 그 당시 공치안과 짜고 그 대신들을 죽이거나 유폐시켜 버렸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유정변이라고 해요. 신유정변. 그러니까 신유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신유정변인데 이때 정권을 장악한 공치와 서태후는 제2차 중형정제가 태평양 운동 진압 과정을 통해 서구 열강의 우세한 군사력을 목도했죠. 그래서 서구 열강제에 지원한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종전에 비협조인 태도의 일변에 서구 열강을 협조관계를 추진하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은 중앙 조정의 분위기 속에 태평양을 진압한 지방 관료도 양문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사층의 양적 확대해 볼게요. 자, 지방의용군은 태평천국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 급제 자격, 관료 직함 등을 판매되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간직 매매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돈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사 자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층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신사층의 팽창은 한촌사의 특권 계층의 팽창으로 이어져 일반 농민들 부담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전에 명청시대 때 신사층은 어떤 그 특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우면 요역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부역들을 면제해주는 요역들을 면제해주거나 하여튼 우대해주는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일반 농민들도 얘네들 특권 얻으면 세금이 이쪽으로 부과되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했다는 거죠. 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야. 이때는 지세를 내니까 상관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세를 내는 거는 이제 지주가 내야 되죠. 실제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반 농민들 거의 부담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전가한다고 하죠. 일반 소작인들에게. 뭐 이런 것들 이제 특권을 이용해서 이제 전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인 관료세의 증대와 지방 중심의 경향이 확대되는데 상군, 해군 등 한인 관료의 지방군 등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 자, 이때 이제 얘네들이 지방 재정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지방 재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금이야. 이금. 이금은 쉽게 말하면 통행세죠. 여기 뭐 국내 상업 관세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통과할 때마다 이게 부과된 통행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금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예. 간세보다는 간세는 이제 세금의 그 간세는 물건에 부과되는 거잖아요. 외국 물품에. 근데 이거는 국내에 부과된 그때 상인들이 왔다 갔다 때 부과된 통행세다. 이 통행세를 독자적으로 징수했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군사비도 마련하고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 통행세를 장악함으로써 지방 행정, 재정, 군사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돈을 준 사람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군은 지방군 지도자에게 사적인 충성을 바치겠다. 그래서 이게 이금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1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이 이금이 요때만 간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해. 신행이 끝난 후에도 이금을 계속 부과하는데 주체가 달라졌죠. 이때는 이제 군벌들이 주요 세금으로서 이금을 이제 뭐냐면 부과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상품을 만들어지고 다른 지역에 이송할 때 뭐냐 곳곳에서 이제 군벌들이 이금을 거두니까 이게 이제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거야. 다 이제 상품 가격에 전가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외국 입장에서도 외국 세력 입장에서도 이금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얘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데 곡 시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금을 막 부과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외국 세력들도 특히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뭐냐면 폐지를 요구하고 또 그 나중에 국벌 이후에 이제 남경 국민정부에서도 이금을 폐지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미국이 이금을 폐지해주면 중국에 관세 자주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금이 폐지되죠. 그래서 이금이 폐지되고 나서 만든 세금이 통세예요. 통세. 뒤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통세는 뭐냐?
오늘날 말하면 소비세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10%가 인제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통세도 부가가치세야. 그러니까 일단 인제 이금보다 나은 게 이금은 여러 번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이 부과되잖아요. 근데 통세는 딱 한 번만 부과돼.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딱 한 번만 부과하고 이제 통과되기 때문에 세후 부담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금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금 같은 걸 뭐라고 하냐? 이건 관세가 아니죠. 그쵸. 관세에 준한다 해서 비관세라고 하죠. 비관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비관세 문제 때문에 이금 문제 때문에 초창기 개항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고 그게 두문포 사건에서 인제 그걸 표출이 됐죠. 예. 그 이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간들이 1920년대 중국 각지에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는 군부의 단초가 되었다. 청조는 이들 지방군에 대한 통제를 갖지 못하고 이와 같은 지방군권적 경향은 신해영까지 계속되었다. 자, 양우운동도 한인 관료 세력들의 학대와 지방 중심적 경향에서 진행되었다. 자, 그럼 태평천국의 의의를 볼게요. 자, 태평천국 의의는 공권적 정치, 사회, 경제적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농민 중심의 반공권적 계급혁명의 표시였다. 그래서 민중혁명의 성부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되게 이제 높게 평가한 게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 개혁 이전에, 개혁 개방 이전에는 3대 혁명 고조기에서 공산당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 번에 거쳐서 혁명을 뭐냐면 보이는 단서들을 이제 제시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3대 혁명 고조기로서 이제 공산당이 서기 전까지 어떤 이제 그 반제국주의 맹아, 반봉호주의 맹아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홍무는 태평천국 운동을 중국의 민족혁명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민권주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농촌에서 홍군을 변성하는 과정에서 태평천국 운동을 농민정치를 평가하고 군대의 평성과 그 이윤들이 배우고자 했다.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무운동을 보자. 자, 양무운동과 그다음 뒤에 있는 범법자가 운동.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제일 기초적인 문제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운동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국의 혁명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양무운동, 그다음에 범법 자강운동, 그다음에 신해혁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양무운동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거는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기술만. 법과 제도, 사상 이런 것들은 중국계 좋다. 그래서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걸 이제 중체 서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동도서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범법자강 운동은 요 중간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예. 양무운동하고 범법자강 운동에 이제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왜 우리가 일본한테 졌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은 범법 그 뭐냐면 법과 제도나 사상도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졌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의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입헌군주제도 실시되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까지 받아들이자. 그래서 캉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신해혁명이야. 이 신해혁명은 이제 뭐냐? 이거는 아예 뭐냐면 판을 바꾸자는 거야. 청나라를 아예 이제 멸망하고 그래서 모든 걸 서양권을 받아들이는 거야. 특히 이제 서양의 사상까지도 받아들이자. 이게 신해혁명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강서신정 같은 거 있죠. 예. 강서신정은 이제 이 범법자강 운동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범법자강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이 강서신정을 했던 사람들이 쫓겨나잖아요. 뭐 석태호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 자, 하여튼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양모운동을 볼게요. 그 양모운동의 의미가 뭐냐? 양모운동. 일단 이 양모의 의미부터 보자. 양모라는 것은 서양과 관련된
그 문물을 의미하는 거야. 서양과 관련된 예, 문물들을 양문하고 있어요. 양문.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840년대부터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양문운동이 이제 뭐냐면 기원이 됐던 사상적 기원이 됐던 것은 회국도지죠.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내봤죠. 회국도지. 그래서 회국도지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서양의 장기를 배워서 서양을 제압한다. 아,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사이지 장기 이지야 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서양의 여기 장기라는 것을 뭘로 해석할 수 있냐? 양무운동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죠? 양무운동에서는 네, 이걸 이제 기술, 뭐 무기 이런 걸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국도지를 양무운동만 연결시켜서 보는데 예전에 18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캉웨이 같은 사람들, 양치차오 같은 사람도 이 회국도지를 되게 높게 봐요. 왜냐하면 회국도지가 누가 지었어요? 위원이 지었죠. 예. 이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공양학자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캉웨이나 양치차오도 연결되죠, 양계초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범법자금 운동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법과 뭐 제도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서양의 장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양무운동에서는 여기에 국한돼서 이제 보고 있고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여기만 초점 맞춰서 얘기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18년 기출문제에 그 양계차오가 양계초가 나오는데 이 범법자금 운동하면서 왜 갑자기 양무운동을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출제자 마음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 해국도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해국도지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개화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잖아. 해국도지를 이제 처음 접했던 사람이 오경석인 거고 오경석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유은기, 유대치라고 하죠. 알려줬고 또 박규수 이렇게 이제 알려지죠. 그래서 오경석, 유은기, 박규수는 이제 개화파 3대 비조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은빈 신유진.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 문헌이죠. 물론 시험은 나오진 않았지만 요것도 이제 기출 사료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이제 은빈 신유진 누가 썼어요? 네. 양계초, 양지차오가 썼죠. 그래서 이제 이 회국도주 상당히 높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이 이제 뭐냐면 그 어디도 영향을 미쳤냐? 그 당시 이제 요시다 소위 사이코 다카모리 영향을 받아서 종황량의 할극에도 영향을 미쳤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종황량의 할극이 뭐예요? 이거는 메이지 위신이죠. 메이지. 근데 메이지 위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그냥 뭐냐면 덮개로만 쓰고 있다. 그럼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책을 읽진 않고 그 라면 먹을 때 바닥을 썼다는 거지. 이게 받침대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메이지한테 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범법 자강 운동자였던 양치차오, 양계초도 이걸 상당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 법과 제도의 영향. 근데 이제 양몽동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18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사료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그 당시 양문동이 같이 할 때 모두 같이 했냐? 1번은 메이지 유신도 했죠. 그래서 양문동과 메이지 유신이 서로 이제 경쟁 관계, 체제 경쟁 관계였어요. 결국에는 청일전쟁 때 누가 이제 더 뛰어나던 걸 이제 보게 된 거야. 1번은 메이지 유신이 더 뛰어나던 걸 알게 된 거죠.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같이 예전에 시험 문제였어요. 뭐 시험 문제지만 양무운동가 할 때 1번에 모두 같이 했냐? 메이지 유신도 같이 했다. 예. 이거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목표, 양무운동의 목표가 뭐냐? 중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체 서양을 포방하면서 서양과 서양이 발달된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군사적 자강과 경제 부국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또 무너져가는 청주의 통치 조직을 재건하고 봉건왕조를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자, 배경을 보면요. 여기 한 4-5가지 이제 배경이 쭉 있는데 요걸로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아편 전쟁과 엘리오 사건 등을 통한 서양의 군사력 경합, 서양의 무기 우수성을 이제 절감했죠. 그리고 태평양 진압 과정에서 서양 간의 협조사항 설립. 그래서 서방의 원조가 이제 많이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무기나 이런 것들 군자금도 많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근대적 산업기술과 자본 영역도 제한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치제가 즉위했는데, 이때 이제 즉위할 때 공치왕과 서태후의 연합정권, 신유정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동치제와 이제 서태후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좀 보야 되는데, 일단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편 전쟁할 때 그 황제는 어떤 황제였죠? 도광제였죠. 도광제. 아편 전쟁 가경제 이제 아들이죠. 그 다음에 도광제 다음에 한풍제가 등장했어요. 한풍제. 그래서 이제 한풍제 때 이제 우리가 제2차 아편전쟁 뭐 이때 그래갖고 이제 피신도 가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풍제는 두 명의 이제 왕비를 뒀죠. 거기에 이제 서태후하고 동태후 줬어. 얘가 넘버 원이고 얘가 세컨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죽었는데 실권은 당연히 넘버 원이 있어야 되겠죠. 동태후가 이제 근데 동태후는 그렇게 이제 뭐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 정치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태후가 정치를 다 했어요. 서태후가. 특히 서태후는 이제 실권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이 앞에서 이제 항문제와 서태후 사이에 누구를 낳았냐면 동치제를 낳았죠. 예. 그래서 이 동치제를 이제 직접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어릴 때 지겠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칭왕과 손을 잡고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이 동치제는 이제 잘 뭐 좀 몇 년 지내다가 이 사람도 이제 뭐 성인 됐는데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그 뭐냐면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로 매운 꿀이나 뭐 이런 게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그거 이제 있고, 동치제가 죽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러나야 되겠죠. 서태후가. 근데 이 서태후는 정권을 놓기 싫어가지고 그 당시 원래는 이제 그 동치제 다음 학년에서 황제를 골라야 되는데, 동치제와 같은 황족 중에 동치제와 이제 같은 서열에, 그건 아니고 같은 그 학년에서 교육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서제죠. 강서제가 되면서 이제 서태후 입장 때는 어머니뻘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뻘로. 그러니까 이제 대왕 대비 정도의 그 지에서 강서제를 이제 정치 간섭을 하게 되죠. 네. 물론 이제 뒤에서 간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강서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니까 강서를 유폐시키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관계예요. 예. 족보가.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태후 정권 주합하였거든요. 그래서 한인관료와 연결해서 그 당시 협조적인 서양색들이 협조적이었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되고 엘리오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서구는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근대화를 추진했다. 이건 또 서양의 어떤 개별적인 사실 사정들도 있었어요. 1860년에 1870년대 가면 서양 열강들도 정신이 없었어, 이 당시. 예. 그래갖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개척을 했어야 되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도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인도차이나 반도에 관심이 있고 등등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상 유지를 취하려고 했던 거야, 이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동치 시기 때 대내적인 안정을 해서 중흥의식이 부각됐다. 동치중흥이라고 하죠. 중흥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말했지만 왕조가 망할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중흥이라고 하죠. 이제 망했던 청나라 왕조가 중흥을 통해서 다시 상승 코스로 올라간다. 이런 의식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걸 동치부흥이라고 한다는 거.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체는 양목파 관료죠. 지방 안정을 목적으로 양모 정책을 적극 실천했고, 이홍장이 그와 중국권, 자중당, 장지동 이런 사람인데, 그 예전에 뭐 이홍장에 관련된 버스이 나왔죠. 지게총독. 예, 이거 총독인데, 예. 여기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예. 지게총독 및 부양 대신. 이게 나왔나 이게 나왔나 하여튼 그랬는데, 지게총독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뭐냐면 보통 북경 주변에 있는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계성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이제 한양 주변에 있다고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계성이다. 그래서 지계성은
그 직예성 하나의 이제 총독과 하나의 숙명이 있어요. 총독과 숙무 두 명, 한 명의 숙무가 있는데 이 총독을 이제 자리했다. 지방관 중에 서울이 제일 넘버 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부양대시라는 거는 부양함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 관련돼 갖고 한번 이용장의 그 직위에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예. 이게 2년 전 시험 문제일 거야 아마. 진국보는 초기 양국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고요. 자종당은 이제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신강 위구르 지역에 반란이 나왔거든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때 이 반란을 진압할 때 큰 공을 냈던 사람이 이 자종당이야.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공칭왕이 중앙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보수파 서태를 견제하면서 했지만 청불 전쟁 때 실각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공칭왕은 지위가 뭐였냐? 이 사람이 이제 총리 암을 담당했어요. 총리함은 뒤에 있지만 이제 뭐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통상을 포함한 무기 구입 등 서양과 관련된 업무를 다 총괄했던 사람이 총괄했던 기관이 총리하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치왕의 총리하문을 총지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배경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세 치용 학문적 분위기도 뭐 이렇게 하나 집어넣네요. 예. 그리고 양국운동의 추진 주체들 앞에 얘기했죠. 예, 지방 한인 세력들, 그다음에 공칭왕 이런 세력들이고 양옥파 관료들 이런 세력들이었다. 예. 그다음에 양국운동의 내용 보면 총리함은 외교 정당 기구죠. 정확하게 이제 총리함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주임말이고 여기는 총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총리함은 좀 특징이 뭐냐면 종전에 외교를 담당했던 기구가 어디였냐면 예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쓴 이범원. 예조는 이제 주로 조공국들을 통치했던 곳이고 이범원은 이제 자기 통치 영역이지만 간접 통치하는 곳이죠. 신강, 이구로, 티베트 이런 걸 지역을 했는데 이 예조나 이범원은 주로 중국하고 속국이나 그런 지역하고 이제 관계야. 중국하고 이제 속국의 관계죠, 여기. 그래서 종전의 4대 관계, 4대 외교 관계를 이제 대변하는 건데, 이 총리하고는 좀 격이 다르죠. 총리하고는 서구 열강하고 이제 상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서구 열강은 만국공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동등한 국가죠. 예, 평등한 관계야. 그래서 이 총리하고는 종전의 4대 관계에서 벗어나서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처리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총리하고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그 당시 국정과제 중에 제일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을 포함한 모든 서양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하고 전에는 그 군기처가 이제 실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뒤에는 총리하고 설치되는 총리하고이 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군수공업이에요. 무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했어. 근데 무기를 만드는 건 좋은데 무기를 만들려면 또 무기의 원료가 됐던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이나 이런 것들 하기도 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강산 개발을 위해서 그다음 무기 또 만들려면 서적이라든지 뭐는 그 만드는 인력 같은 거 필요하죠. 기술을 습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적 인력 같은 이제 교육이 필요하죠. 서적을 도입하고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서양의 어떤 그 뭐냐면 방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또 뛰어나도 말고 그 다음에 서양의 어떤 이제 출도라든지 증기선이나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야.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 돼야지 또 무기 수송도 되고 무기를 만들 때 어떤 뭐 군작 그 종잣돈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다른 공업까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초기에 군수보건부에서 시작된 양국운동은 점점 넓어져 강공이나 면업, 전신성과 척도를 부설하고 그런 것들, 근대적 교육기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또 해군도 창설해야 돼요.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죠.
자, 처음에 시작된 게 군수공업이죠. 그래서 중국의 자강을 깨하는 부국강경 운동으로 그 내용은 무기와 장비, 군사시설 등에 집중되었다. 양무운동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근대적 군수공업 양성이다. 서양식 총포나 성박을 제정한 군수공장이 전국 각지에 뭐냐면 설치됐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도를 이제 보시면 교과서에 있는 나온 지도지만 여기에 이제 보면 여러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군수공장과 방직공장, 조선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 묻진 않겠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상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용장 상소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용장이 중국군에게 보내는 편지 있거든요. 요거 꼭 한 번씩 눈에 발라주세요. 요거 이제 수능 기출이라는 이제 교과서 내용에 그 다음에 인고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분이야. 요런 거 나오면 이제 양무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당연히 석탄이나 철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대적 강업이 이제 또 발달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익히려면 당연히 이제 서양 책들을 가지고 오는데, 서양 책들은 영어나 불어나 뭐 독일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번역을 뭐냐면 할 수 있는 그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인재들이 필요해서 꼭 번역을 할 수 있는 이제 학교도 만들어져요. 여기는 안 나왔죠. 동문관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동문관, 경사 동문관이라고 하죠. 동문관. 정확한 명칭은 경사 동문관. 경사는 북경에 있는 동문관. 그래서 총리함은 그 간청 안에 동문관을 둬갖고 뭐냐면 통역을 이제 하는 그 양성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다. 이 동문관의 명칭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구함할 때 이제 그 통역관 양성에서 동문관을 만들었는데 딱 2년 운영하다가 이제 폐기됐는데, 하여튼 동문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군도 창설했죠. 그래서 그 반란진압과 국방을 위해 이용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군이 창설되었다. 그때 이제 남양, 북양, 복권함대가 이제 거력벌로 해역벌로 이제 창설됐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해방론과 관련돼 있는데 뒤에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예. 그래서 해군을 관리할 간청은 해군함원을 설치했다. 하지만 해군 경비가 적용되어 그 해군에 의한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 해군 경비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뭐 여러 곳에 적용돼 있지만, 특히 이제 그 당시 서태후가 그걸 멋대로 썼어. 자기의 어떤 사치나 이런 것들을 누리는데 썼고,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 썼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하원 있죠. 이하원 만드는 데 썼어요, 이 사람이. 네. 그래갖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계 한대 이제 지휘 계통이 각각 달라 통일적인 지휘 계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불 전쟁이 일어날 때도 북경 함대가 북양 함대가 도와주지 않았어. 남양 함대나 복권 함대들, 남양 함대가 이제 망하고 그런 여기 문제점이 일어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지휘 계통이 달랐는데, 남양 함대는 대개 보면 상공 계통이고, 그 다음에 이 북양함대는 어느 계통이냐면 이용장 그 직속이죠. 해군 계통이야. 그러니까 이 손발이 안 맞아. 손발이. 그래갖고 결국에 이 남양함대는 이제 청불전쟁, 이 북양함대는 그 뭐야 청일전쟁 때 이제 뚝딱 망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청일전쟁 때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 근대적 공업을 확대했고, 그 구미에 또 유학생도 파견했죠. 예. 그 다음에 양모기업도 육성을 하게 되죠. 양모기업. 그래서 이 양모기업은 이제 간독상판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있죠. 간판도 있지만 간독상판이 주였어요. 간판은 간이 조체가 되어서 했던 것이 간판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간독상판은 어떤 거냐? 간이 후원하고 감독하면서 민간 자본을 모집해 거액에 투자한 상인이 경영하는 간독상판. 그러니까 간이 후원하고 감독하면서 경영을 누가 한다? 민간이 하는 거야. 네. 이런 것이 간독상판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양모운동의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간독상판의 문제점을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이 감독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많이 좋아서 그렇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얻은 이제 그 이익들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에 이제 투자하냐면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용장이나 중국 같은 양목파 관료도 있죠. 양목파 관료들의 어떤 세력 확대에 투자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단독상파. 그래서 자본주의 어떤 그 제한을 뒀다 발달에. 예. 그렇게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다른 의견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실패해 보면 양호기업들은 이 소수를 제약은 실패했다. 기업의 실패 원인은 간의 기업의 통제 약인의 부패와 비능률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생산성 저하나 자금난, 공황 등 경제적 요인이 정통적 요인과 정통 경제주가 여전히 강력히 장조하는 등 큰 요인을 작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간접상파에 꼭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래서 거대한 외국 자본의 중국 진출에 의해서 민족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면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서양 열강들도 그 처음에 이제 산업화할 때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와서 많이 도와주냐.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은요. 그렇게 볼 때는 꼭 강독사판이 비능률적인 것만 있었던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어떤 효율적인 어떤 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간독상판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실패가 주로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초점을 맞춰주셨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양모운동의 한계를 볼게요. 네. 양모운동의 한계는 이제 예전에 한번 자주 나왔어. 양모운동 나오면 한계부터 물어. 네. 일단은 이 왜 한계예요? 이게 청일전쟁 패배로 이제 뭐냐면 호출됐잖아요. 그때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이제 같이 체제 경쟁을 했던 게 양모운동인데 이 청일전쟁 때 일본이한테 졌잖아. 청나라가.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건 그다음 총력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 일본의 시스템과 중국의 시스템의 어떤 대결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졌다는 건 청나라 시스템이 더 후진적이다. 그동안 개혁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한번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목표의 한계 측면에서 볼게요. 자, 양모운동은 근대적 국가 수입 운동을 목표로 있는 게 아니라 청주의 통치 정책에 재건하여 공공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재 서양의 어떤 사상적 지향을 보면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의지 없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 서양을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양의 제도의 도입 없이 그냥 기술 등 중재 서양에 입각해서 서양을 피상적으로 모방했다. 자, 출신 주체 학계 볼게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양목하 관료들은 대부분 지방 관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끝없이 반대파의 견제를 받았어요. 보수파 관료나 특히 이제 서태후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견제를 했거든요. 겉으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도 견제를 서태후 입장일 땐 중국이 근대화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냐 안 주냐 유지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리고 양모운동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에 방해하면 계속 견제를 내푸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따로 진행되어 체계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떤 관리가 양국 관리가 이제 호북성에 갖고 그 기업 그 공장을 만드는데 자기가 저쪽 강동성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부임이 돼요. 그러면 기업 설비를 다 빼가지고 다시 강동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그냥 거기에 둬서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하는 개인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통일된 목표를 가진 정책 추진 집단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적 반감으로 분열되고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재 운동 쪽에 혼선도 많이 떨어지고 이건 일본하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런 이제 학원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잖아. 사스마나 조시부는 학원 무사들. 그래서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름대로 중앙 권력을 장악해서 추진했잖아. 일관된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이 양궁운동하고 메이지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잠깐 일본의 메이지 시장 좀 차이점을 볼게요. 자, 양궁운동하고 메이지 시장 차이를 보자. 비교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비교. 자, 일단은 공통점은 양궁운동이든 메이지시는 일단 위로부터 개혁이죠. 차이점은 양궁운동의 주체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사층이기 때문에 개혁의 진전 속도가 좀 느린 데 반해서 메이지시는 막구 정권에 소외된 하급 무사들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죠. 뭐 잃을 게 없잖아. 그다음에 양궁운동은 지방 세력이 분산적으로 추진했지만 메이지시는 중앙에서 일률적인 프로그램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것들이 효율성에서 차이가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악박에서 온 건 간독3판의 운영 방식이죠. 그래서 간의 기업에 대한 통제에서 야기된 부패 비능률이 거론되는데 일단 여전히 남아있는 정통적 경제구조, 양무기업 자체가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목파 관련 사람의 분쟁이 발생했고 그 기업 운영에서 관리에 간섭이 심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업에서 얻은 이득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이나 자기 정치적 기반을 확대시키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궁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화질서 붕괴 탈출 형사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하나 뜰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8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98번입니다. 그 탈천 형상을 보죠. 탈천 형상은 뭐냐면 예전에 중화질서가 붕괴돼서 청나라의 이제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서 주변의 국가들이 점점 청나라 영향을 벗어나는 그런 영상을 탈천 형상이라고 해요. 탈천 형상.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당시 중화의 범위 안에는 일본, 대만, 조선,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있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했는지 좀 볼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번화한 가운데 과거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일본은 물론 이제 청나라 때는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조공을 안 했죠. 그렇죠. 명나라 때는 조공을 갖다 바쳤죠. 그래서 중국과 근대적 조약인 청일수 조교와 통상장정을 체결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조약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장정보단 조약이라는 표현이 낫겠죠. 장정은 속국하고 본국 간에 맺어진 삼국 간에 맺어진 거니까 요게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거야. 만국공법에 있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에도 한번 내용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부나 아시아사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청일수 조교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탈천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대만이죠. 이때 이제 대만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대만은 그 당시 강희제 때 이제 거기를 공격해갖고 이성공 세력들을 이제 이성공 세력들 터벌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대만을 중국 영역으로 이제 편입시켰죠.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중국 역사 들어온 게 별로 안 됐어. 한 300년밖에 안 됐나? 예, 그 정도인데 자 대만 사건이 사건 배경을 보면 이 대만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보다 강화도 조약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청일 양국에 조공을 바쳤던 유구의 포로민들. 유구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오키나와죠. 그 오키나와는 실제로 이 당시 에도막부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사스마 변이 여기를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 왕국을 살려뒀어. 네. 왜냐하면 얘네들을 통해서 청나라와 조공 무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청나라 입장일 때는 형식상 이 유구는 일종의 조공국이야. 네.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쳤던 국가인데 그 당시 유구의 포로민들이 대만의 토착민들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대만의 토착민들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대만에 가보시면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국 사람하고 다른 폴리네시아 계통의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이제 그 사건이 나죠. 일본은 이제 처음에 청나라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당시 청나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거는 오히려 이 토착민들은 우리 백성들이 아니다. 난 못 오겠다. 배째다. 그래서 청주에 통계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 책임을 회피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럼 직접 토착민을 징벌하겠다면서 대만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원정군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청나라가 계산기 들으니까 지금 일본과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일본군의 출병이 정당한 행위를 인정하고 사회된 유구민에 대한 보상금과 대만 점령지에 일본군이 설정 치사문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일본군이 물려났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청이 사회된 유구민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게 있어. 원래 유구는 청 입장 때는 조공국이죠. 독립국 속방이죠. 조공국이면서 속방이란 말이에요. 조선처럼. 근데 일본이 유구민들이 살해됐다고 와가지고 보상을 하니까 그 청나라가 그냥 보상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간접적으로 유구민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한 국민한 걸 인정한 일본의 국민한 걸 인정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유구 사건은 그 당시 청나라가 스스로 종주권을 부인한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구가 일본의 속국을 인정한 결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유구는 이제 나중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화질서 동요의 대응책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3년도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해방론, 세방론 이런 논의들이 일어났는데 자, 배경을 보면 서북 변경 지역의 영국과 러시아의 진출 강화.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신강 위구르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신강 쪽으로 내려오려니까 영국은 그걸 막으려고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 영국 세력과 러시아 세력이 불붙게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리를 점령하죠. 이리를 점령해요. 이리는 신강 위구르 지역의 그 당시 주요 도시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에 거쳐서 이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리 조약은 이리는 중국 땅을 넘어갔어. 예. 그렇지만 그 이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토가 러시아로 편입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진출 이런 것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신강 위구르 지역이 그러니까 그 동투르키스탄 지역이 있어요. 그 투르키스탄 지역에 이제 해교도 반란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1873 대만 사건과 1875년 초까지 양호운동을 반성할 제기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해방론과 세방론이 대립을 하게 되죠. 이거 예전에 13년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거는 좀 설명이 좀 짧아갖고 요걸 보고 이제 볼게요. 자, 해방과 세방이 뭐냐? 해방은 그 당시 우리의 적은 영국과 일본 같은 해상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해상으로 오는 적을 막아야 된다. 특히 이제 주요 그 중국의 요충지는 다 이제 이쪽에 있죠. 해상 세력 쪽으로 연결되죠. 해양으로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북경이나 남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용장은 번국의 심각성을 강조해. 우리가 지금 중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같은 해상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뭐냐면 요게 뭐냐면 군사적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를 막기 위해서 뭐예요? 근대적 해군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병방에 있는 땅은 그냥 내버두자. 지금 뭐 저기 동투르키스탄 신강 지역의 일부가 아리코백이라는 어떤 그 해교도에 의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두고 그냥 동시키자. 거기 뭐 무슨 땅도 없고 뭐도 안 나오는데 인구도 좋고 중국인도 살지 않지 않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용장은 해방을 매개로 해서 양무운동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이용장의 주장은 이제 세방파의 제주도 실패했죠. 세방은 이제 육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병방이 중요하다. 신강 쪽으로 들어온 러시아 세력부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야코브백이라고 해서 이제 동투르키스탄 지역에 이슬람 해교도 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장악하고 있는데 요 땅을 수복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 세방파들은 누구냐 하면 양무의 비판적인 보수주의자들. 근데 좀 특이하게 자중당 같은 일부 양파들도 여기 이제 그러니까 세방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자중당이 원종군을 보내갖고 신강을 회복시켜 반란 세력부터.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들은 이제 중의식의 중화사상을 바탕으로요 정통적 세계관에 집착했다. 여기가 예전에 우리 영향력이 안에 있었고 청나라에 예속된 지역인데 어떻게 떼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방파들은 번국 의식보다는 중흥 의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가고 있다. 응? 그래서 종전의 국경선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야. 그래서 서북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 두 개를 동시에 추구했죠. 그래서 이제 해방파의 위기를 들어갔고, 우리가 얘기하는 해군을 근대적 해군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복권한대, 뭐 남양한대, 그 다음에 어떤 함대야? 갑자기 까먹었네. 북양함대. 그리고 요 위기를 받아서 신강 지역을 회복하려 군대를 파견해서 그때 자중당이 큰 공헌을 하죠. 지금 입장일 때는 이 세방파 주장이 맞아. 만약에 이제 이 신강 지역을 포기를 했으면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일 때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신강 이 지역이 되게 유충지인데 여기에 또 요즘에 이제 석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자원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 포기했으면 큰 손해를 봤을 거다. 네. 자, 하여튼 이 해방파와 세방파의 논쟁이 예전에 한번 13년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청벌전쟁을 보죠. 청벌전쟁도 그 13년도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청벌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해방과 세방의 논의가 일어난 것이 1874년에서 75년까지 내용이죠. 여기에서 10년 후에 청벌전쟁이 났어. 청벌전쟁. 그때 이제 청벌전쟁은 베트남을 둘러싼 전쟁이죠. 베트남을 누가 장악하냐 이런 건데 베트남은 예전부터 이제 뭐 중국의 뭐냐면 조공국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으러 가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프랑스와 베트남의 관계를 이제 좀 볼게요. 요거 이제 이게 잠깐 내용이 좀 부실한데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여긴가? 잠깐만요. 청일전쟁 있고 프랑스이죠. 자,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한테 먹히게 되는데 어떻게 먹히냐? 자, 일단 프랑스가 특기가 뭐냐면 선교사들을 잘 이용하죠. 선교사들이 죽으면 이걸 핑계를 해갖고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병익 양요 같은 것들 이제 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아편 전쟁 때도 그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웅르야 왕조였거든요. 그때 웅르야 왕조가 이제 초창기 때 베트남의 지원을 많이 받아갖고 왕조를 이제 성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약간 프랑스하고 소원해갖고 이제 선교사도 박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일 때는 프랑스 입장은 상당히 괘씸하겠죠. 자기들이 이제 왕조 세울 때 큰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 박해 구실로 베트남 남부를 먼저 쳐요. 그래서 1차 사이공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이었던 콘치차이나 동부 삼성과 본론도를 획득하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하노이까지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2차 사이공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베트남 보호령을 삼고요. 후에 조약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가 보호권을 가지고 베트남 외교권을 상실하고요. 통킹에 인접한 한계성을 환영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중국은 처음에는 이제 민간 부대였던 유용복 이권 흑기군이 활동했지만 후에 조약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이 정식 군대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하노이를 점령한 후에 청조가 이제 본국에서 6회군을 베트남에 파견했어요. 그러면서 청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청불 전쟁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이 패하죠. 복권 함대가 지고 결국에는 청진조약을 맺고 베트남의 종주권이 상실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영국과 지부조약을 맺어서 운남 강산을 양보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러시아도 이리조약을 맺고 북서지방도 양보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은 베트남의 종주권을 상실하고요. 그래서 베트남 중국방에 이제 중요한 울타리였는데 그게 상실된 거죠. 예. 예, 울타리가 상실되었다. 자, 청일 전쟁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죠. 이건 뭐 한국사 할 때 좀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패배를 해갖고 일단 이제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 걸 다 아시죠?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는 사료문화 아시아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강의 시간 때도 좀 얘기할 거예요. 뒤에 이제 제가 할 건데 하여튼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출 강의 시간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선 중요한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은 자주 독립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독립이죠. 독립. 예전은 자주까지만 썼는데 이제 독립을 이제 썼어. 네. 독립은 이제 인정하는 건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이라는 쓴 거야. 청나라는 예전부터 조선은 자주국이지만 독립국가가 아니라 우리 속방이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건 인정해준다. 너희들 정치 잘 쓰.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우리의 종속국이다.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독립을 이제 인정해줬다.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가 서재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협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독립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이런 데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요동반도, 대만, 팽올율도를 하려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일본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동반도는 삼국 간섭 때문에 다시 이제 청나라한테 갔죠. 이 배상금을 지불했다. 자, 일본이 이제 이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상당히 이득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에 넣느냐 중화학공업이나 그 당시 이제 군사비에 많이 이제 투자를 특히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갖고 해군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민중들도 요게 이제 잘못된 이제 뭐냐면 맛을 들었는데 일단 전쟁하면 무조건 이기고 뭐냐면 이기면 막대한 배상금이 주어진다. 그래서 전쟁하면 일종의 전쟁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신통상 조약을 맺어서 이게 부속 조약이에요. 관련된 조약인데 체육대회를 인정하고 4개국 개항을 하고 중국까지 내지 항해를 보장하고 개항장에서 그 당시 제조업 종사권 위에 일본인 주둔권을 보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일전쟁 패배로 인한 영향을 보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컸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종속국 중에 제일 큰 나라예요. 예전부터 중요한 나라였고, 예. 조선에 대한 종주권 사실은 중화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때 청일전쟁 때 북양함대가 이제 깨져버렸죠. 예. 그래갖고 이제 북양함대 참패는 자강을 목표로 한 양무운동이 파탄nem을 운반한 곳으로 이홍장 등 양목파 관료가 실각했다. 이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범법운동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 여기 중요하죠. 자, 열강은 청주의 무력함을 간파하고 중국의 침탈을 더욱 박차게 가겠다. 이디아의 여러 이권을 요구해 중국을 반식민지했다. 이때 이제 반식민지하다는 것은 뭐냐? 완전한 식민지, 형식상 주권 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5, 60%는 식민지화되는 국가야. 예, 반반자죠. 그때 이 반식민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중에 중국 혁명의 목표를 반제국주의라고 하죠. 자, 이를 계기로 러시아 남진 정책과 일본의 대륙 진출이 다시 맞부딪혀 너일 전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890년대 열강의 이권 침투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조차지, 조개, 그다음에 세력권 확대 여기 이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21년도에는 상하이 조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상하이 조개가 두 개가 있네. 예. 제가 이거 편집할 때 잘못 편집한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여기 있네요. 예. 편집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예. 맞네, 맞네. 예. 자, 그래서 인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